3년 전에 폐결핵을 앓으셨는데 지금까지도 체력이 좀 보충이 안 되셔서 좀 마음이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결핵을 앓고 나서 몇 년이 지나도 결핵을 앓았던 흔적은 엑스레이에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폐 실질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뭐 그 가볍게 앓고 지나갔다던가 뭐 그 사진을 찍었을 때 그 흔적이 작다던가 아니면 좀 초기에 발견을 하셔서 약 먹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결핵은 기본 한 6개월 정도 드시는데 그 이상 9개월, 12개월 정도까지 드셨던 분들도 뭐 꽤 볼 수가 있어서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좀 그 복용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그것도 조금 포인트가 되는데 혹시라도 그 후유증이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는 워낙 또 체력이 많이 떨어져 계시고 아까 앞에서 원장님들이 폐는 좀 촉촉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폐음이 허한 상태가 오래되셨으면 결핵을 앓고 난 다음에도 회복이 좀 힘드시고요. 당연히 간 독성이 심한 독한 약을 오래 드셨으니까 간 체크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위장도 많이 좀 상하시는데 보통 결핵약을 드시고 있는 동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설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위장이 한번 망가지다 보면 몇 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게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위장 기운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보약을 드셨는데도 체력 회복이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한의원에서 이제 뭐 좀 체력에 허해서 보호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위장 기능 체크를 먼저 하고 그 보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위장 기능을 잘 치료를 한 다음에 보약을 쓰셔야 되는데 혹시 그 부분이 빠지지는 않으셨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조금 또 염려가 되는 게 나이가 54세시거든요. 남자 나이 54세면 사실 남성 갱년기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남자들이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갱년기가 되면 가장 뿌리가 되는 신장의 기운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예전부터 결핵을 앓으시는 분은 음액이 허하면 양기가 상대적으로 허열이 자꾸 뜨다 보면 이상하게 성욕이 항진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폐결핵을 걸리신 분들은 너무 박로 과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너무 자주 하셔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지금 본인이 남성 갱년기에 들어서서 신기가 허해서 그런 경우는 사실 보신지제를 쓰셔야 돼요. 이거는 폐에 음만 보충해서는 조금 약하고 당연히 위장이나 간을 치료해서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신장 가장 뿌리가 되는 근원의 혐이 혹시 고갈되어 있지 않나 그런 경우는 사실 뭐 허리나 무릎에 조금 뭐 무릎에 힘이 없다거나 많이 차갑다거나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는데 약은 방법은 뭐 약으로 쓰는 방법은 아까 원장님들이 뭐 음을 보충하느냐 뭐 향상된 뭐 양기를 조금 열 같은 거를 뭐 깔아앉히느냐 이런 거 쓰실 수 있고요. 이 환자분 같은 뭐 숨도 차고 좀 무력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좀 기가 허하시고 체중이 앉는 게 사실 음허거든요. 그래서 뭐 기허, 음허 조금 상대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조금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조금 약을 쓰실 때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가장 본인 몸에 적합한 약을 쓰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또 소개를 해드릴 거는 요즘에 약침을 쓰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혹시 간에 조금 무리가 가 계시면은 당연히 청간, 간을 조금 치료하는 약침을 직접 간 부위에 주입하는 방법도 있고 윤폐자금, 폐를 좀 촉촉하게 해서 폐의 저항력을 좀 높여주는 윤폐 기능 있는 약침을 쓸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한 신기가 많이 허했으면 신장 기능을 조금 보충할 수 있는 보신지제를 할 수 있는 약침을 조금 이용을 해보시면 보약하고 본인한테 맞는 보약하고 약침하고 같이 한꺼번에 쓰시면 훨씬 그 시너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약을 조금 권해드립니다. 예. 네, 지금 제일 불편하신 게 기침이 오래됐는데도 잘 안 나으시는 거 하고 아니 근데 어저께서부터는 덜했는데요. 네. 무이가 이 가슴이 저기 요 복부 있죠? 네. 복부 밑이가 밥을 먹고 나면요, 뭘 먹고 나면요, 이렇게 발랑바딱 뛰는 게 느껴지고요. 네. 이 가슴 한편도 그정이 감기 걸리기 전에도요, 발딱발딱 뛰어서 손을 대야 자요. 네, 손으로 알겠습니다. 꽉 눌러야 잠을 자요. 네, 어머니 일단 제가 증상 들은 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예. 결핵을 앓으셨다는 거는 사실 예. 결핵균은 우리 공기 중에 다 떠다니는데 누구나 예. 결핵에 걸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약간 폐에 대한 그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결핵에 좀 노출이 되세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핵이 결리셨던 걸 봐서는 어머님 다른 분에 비해서 굉장히 폐 기능이 약하신 분이셨고요. 그다음에 예. 그런 영향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침을 뭐 거의 한 달 이상 하셔도 뭐 항생제를 쓰고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셔서 잘 안 나으셨는데 지금은 조금 좋아지셨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조금 기침을 하고 계신 걸 봐서는 일단 폐기를 조금 보충을 해주는 그런 처방이 한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 두 번째 위장 기능이 많이 약하시다 그랬는데 뭐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다 했으나 이상은 없다 그러는데 본인은 불편하시잖아요. 일단 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을 하는 거는 위벽이나 장벽에 뭔가 상처가 났다거나 무슨 혹이 있다거나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먹어서 소화를 시키는 거는 이러한 위장이 이렇게 볼록볼록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장 기능이 운동력이 많이 떨어지면 내시경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셔도 그런 본인이 뭐 이렇게 배가 부르다거나 뭐 가스가 찬다거나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예, 느낌을 많이 차요, 받으시거든요. 가스가. 네, 예. 그런 부분은 사실 그거를 이제 물리적인 소화라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소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위장 기능의 물리적인 운동이 잘 안 되는 경우는 굉장히 침하고 뜸이 굉장히 효과가 좋으세요. 근데 이게 그 전에 결핵 앓기 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위장 기능이 안 좋으시는 그걸로 봐서는 단기간에 뭐 1, 2주일 치료해서는 안 되시고요. 좀 가까운 한의원 정하셔가지고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셔서 꾸준히 침 치료를 받으셔서 위장 기능을 이렇게 살려주는 침 치료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 뭐 이렇게 명치 끝이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저기 원장님들 하신 얘기 들으셨겠지만 일단 폐는 되게 촉촉해야 되거든요. 물기가 많아야 되는데 그때 남편분 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좀 생기셔서 이렇게 몸에 물하고 불의 균형 중에서 화가 많으니까 자꾸 물을 잡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폐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그게 약간 화병 증상처럼 두근두근 이렇게 이런 증상이 지금 있고 가슴 답답한 아니, 증상이 근데 있으시거든요.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 저희 남편을 병간호를 오래 했어요. 네네 어머니 지금 교통사고로 네 32년간 죄송한데 환자로 사는 사람을 아, 네. 3년간을 해는 동안에 지쳐서 그런가 봐요. 네, 생방송 중이어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또 전화로 해드릴 건데 제가 정리해드리면 약간 화병 증상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 치료를 하실 게 폐를 튼튼하게 하는 거, 위장 기능을 이렇게 조금 살리도록 침 치료하시고 그다음에 화병 치료 요 세 가지를 좀 가닥을 잡으시고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뭐 누가 어떤 보약을 먹었더니 좋더라 이런 상태로는 안 되시고요. 꼭 정확하게 이 세 가지 가닥을 잡으시고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각각 증상에 맞는 치료를 좀 잘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신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약을 드셔서 이제 부작용으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번 기회에 이런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조금 알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골다공증 약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골다공증 약의 부작용으로 봐서는 일단 골다공증 약을 드시면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상의 골다공증 약을 드셨는데도 그게 과도한 골 재형성을 조금 방해를 해서 오히려 미세골절에 조금 생기는 부작용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칼슘이나 비타민 D 제제로 이렇게 많이 드셨을 경우에는 그나마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뭐 그런 약보다는 좀 부작용이 적지만 약간 고칼슘 혈증이라 그래서 그런 이제 혈중에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서 뭐 결석이 생긴다거나 약간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아직 이 시청자분은 거기에 해당은 안 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스피린 드시는데 아스피린 드시면 당연히 출혈 성향이 심해져서 위장관 출혈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또 아주 드물게는 천식이나 발진 같은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드실 때도 그냥 요즘에는 약국에서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혈액순환제야 그러고 아스피린을 그냥 생각 없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조금 아스피린도 그냥 무분별하게 드시는 그런 뭐 간단한 약은 아니니까 이 시청하시는 분들 아스피린 그냥 무작위로 드시는 분들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사실 고혈압 약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많은 약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고혈압 약의 어떤 그 기전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뇨제를
단순히 그 체액을 조금 낮춰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이뇨제 성분을 쓰는 그런 방식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베타 차단제라 그래서 심장 자체 활동력을 낮춰버려요. 심장이 이제 과부하가 안 걸리도록 심장 기능을 좀 저하를 시키는데, 그거는 혈압은 낮아질지 모르지만 부작용으로 운동 능력이 저하된다거나 아니면 발기부전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손이 저린다거나 그런 증상을 호소하실 수가 있어요. 베타 차단제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하고 반대된 개념으로 혈관을 이완을, 그러니까 말초 혈관 이완을 확장을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면 말초 이완을 혈관을 확장을 시켜버리면 혈관의 압력이 작아져서 좀 압력을 낮추는, 혈압을 낮추는 그런 원리로 하는데, 만약에 그 혈관을 이완을 시켜버리면 이 말초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안 되면서 뭐 얼굴에 안면 홍조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성기능이 저하된다거나 아니면 계속 무력하거나 피곤함 같은 거를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약이 의외로 그냥 뭐 혈압이 140에 90 정도가 고혈압 판정 기준인데, 요즘에는 한 뭐 130 정도만 돼도 뭐 혈압약을 그냥 무분별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보통 중풍이라 하는 뇌질환을 봤을 때 뇌출혈과 뇌경색, 뇌출혈은 혈압이 높아서 터지는 거, 뇌경색은 막히는 건데 그 비율이 사실 1대5 정도로 굉장히 이 뇌경색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일단 이 고혈압의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일단 이 혈액순환을 조금 장애를 시키면 혈액종에 뭔가 이렇게 어혈이라고 하는 어떤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혈관벽을 막게 되죠. 혈관벽을 막아서 이게 뇌에서 막히면 아까 말씀 뇌경색이 생기는 거고,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같은 심장병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뭐 혈관성 치매, 노인성 치매까지 굉장히 그 확률이 높아지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혈압 뭐 130, 140 정도에 그냥 무분별하게 먹을 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혈압약을 쓰실 때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거는 혈압약 부작용으로 뭐 피부가 벗겨지고 가렵고 쓰라린다는 증상을 말씀을 하셔서, 혹시 뭐 혈압 부작용으로 혈압약 부작용으로 이런 게 있나 알아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앞에 원장님도 약간 오비이랑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지금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조금 별개로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 염증과 두드러기가 심하고 피부가 벗겨지고 쓰라리고 이런 증상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사실 염증이라는 거는 몸에서 외부에서 뭐 세균이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친구하고 내가 싸워서 생기는 어떤 그런 몸의 방어 기전이거든요. 근데 그 방어 기전이고, 사실 두드러기는 어떤 뭐 가렵고 쓰는 피부 증상도 어떻게 보면 그게 피부 염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내 몸에 염증이 잘 생기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그냥 가장 면역력이 떨어져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뭐 공기 중에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늘 떠다니고 늘 피부는 자극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그거는 본인의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환자분의 치료는 첫 번째로 이 면역력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병을 일으키는 피부의 염증이라든지 염증을 일으키는 기전을 보면, 첫 번째 몸에 화열, 열독이 쌓여서 어떤 그 열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열이 많으면 몸의 음액을 자꾸 말려요. 몸의 촉촉한 음액을 말려서 그게 몸의 피부에 이 음액을 말려버리면 굉장히 피부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음어의 증상이 있다면 좀 음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방에서는 폐, 대장, 그다음에 피부, 코가 한 세트의 한 어떤 기능계거든요. 그래서 피부 질환이지만 폐 기능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사실 피부 질환을 야기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제1 방어선인 폐 기능이 무너졌을 때는 염증이 나올 수 있으니까, 폐 기능이 조금 떨어진 그런 증상을 갖고 계시면 이 폐 기능을 좀 개선을 하는 약을 조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약으로 뭐 청열 해독이나 아니면 폐를 조금 촉촉하게 하는 뭐 윤폐 작용이 있는 약을 쓴다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 기능이 많이 저하됐을 때는 폐 기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약을 좀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약침 같은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화열이 너무 많은 경우는 침이나 부항요법으로 조금 열을 끄는 치료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자분한테 조금 권해드릴 어떤 생활 습관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조절 잘 하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혹시 이제 피부 질환 때문에 두드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스테로이드나 또 가려워서 항히스타민제 많이 쓰셨으면 그게 일시적으로 증상은 좀 해결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몸의 염증 반응은 방어 기제인데 방어 기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존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제제나 뭐 항히스타민 제제는 조금 쓰시는 거는 조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 중에서는 당연히 술이나 카페인 종류 일단 그게 열독도 만들고 굉장히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발효 음식이 좋고 양질의 단백질 그다음에 뭐 비타민 C나 D가 굉장히 면역력하고 활성산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를 하지만 햇볕 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하루에 30분 이상씩 햇볕을 쏘이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해서 폐 기능을 조금 업시킬 수 있는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요법이 굉장히 면역력 증강에 중요하니까 햇빛을 쏘이면서 특히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씩 햇빛을 쏘이며 하는 어떤 뭐 산책이라든지 뭐 조깅이라든지 꼭 하시도록 하시는데 단 이 상태에서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셔서 열을 많이 이렇게 내게 되면 아까 제가 열독이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열을 너무 심하게 하는 심한 운동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 자체가 너무 심한 운동은 젖산을 만들어서 너무 피로도를 높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면역력을 높인다 그래서 홍삼을 조금 뭐 무분별하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홍삼이 참 본인의 체질과 증상이 맞으면 아주 좋은 약이지만 이 환자분처럼 뭐 두드러기나 이런 증상이 열독이 있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 무분별한 홍삼을 혹시 드시고 계시면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